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대학교혁신팀장 이규현입니다. 오늘 2024학년도 혁신교육 온라인 성과 공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우리 대학교 혁신원이 추진해온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확산하는 취지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개회를 선언하며 이어서 대학교 혁신원 김시형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교육혁신원 원장 김시영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혁신교육 온라인 성과 공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는 대학교육혁신원이 2024년 한 해 동안 이룬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교내외에 널리 공유하며 우리의 교육 혁신 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는 각 센터별로 중요한 성과들이 도출되며 대학 교육 혁신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한 해였습니다. 우선 교수학습센터에서는 교수법 연구와 혁신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수진의 강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신기술을 접목한 교육 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교원과 학생 모두가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교육인증센터는 우리 대학교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체계적인 성과 평가 및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학내 교육과정 전반의 완성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원격교육센터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추어 원격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학습자 중심의 플랫폼 운영과 품질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은 교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타 대학과의 협력 가능성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혁신원의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되는 여러 사례들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학교육혁신원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도전하는 가운데 대학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혁신원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2024년 한 해 동안 보여주신 헌신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 함께 배우고 함께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영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과 공유회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 순서는 각 센터에서 준비한 주요 성과 보고입니다. 교수학습센터, 교육인증센터, 원격교육센터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교수학습센터의 이영주 상임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 상임위원 이영주 교수입니다. 2024학년도 교수학습센터 성과 공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교수학습센터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지대학교 교수학습센터는 명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 산하기관으로 교수님들의 교수 역량과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수학습센터가 2024학년도에 이룬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센터에서는 학생 참여 중심의 혁신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신임교원 워크숍은 연 2회 진행되며 107명의 교원이 참여하였습니다. 평균 만족도 5점 만점에 4.66점으로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수 경력과 역량에 맞춰 설계된 MJU 플러스 교수법 워크숍은 교수학습센터의 대표 교수법 프로그램으로 총 8회 운영되었습니다. 1125명의 교원이 참여하였고 평균 4.39점의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1:1 수업 컨설팅은 강의 평가와 교수 역량 진단을 기반으로 운영하였으며 17명의 교원이 참여하였고 평균 만족도는 4.92점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4년 신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전공 학문 분야별 맞춤형 교수 역량 강화 워크숍은 6개 단과대학이 참여하였으며 교수님들로부터 평균 4.91점의 만족도를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혁신교수법 온라인 콘텐츠는 11개의 과정을 통해 2,969명의 교원이 참여하였으며 평균 만족도는 4.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혁신교수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최대 3회 이상의 1:1 코칭과 교내 수요를 반영한 소규모 코칭을 운영하였으며 40명의 교원이 참여하고 평균 4.64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 혁신교수법 적용 사례 공모전을 통해 8건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였고 혁신교수법 정책연구 2건과 교수업적 평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혁신교수법의 도입과 확산을 장려하였습니다. 교수학습센터에서는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습법 특강은 총 8회 진행되어 609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평균 만족도는 4.44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은 전공 및 교양학습을 지원하는 모여서 공부하자, 신입생 적응을 돕는 맵과 맵 플러스, 학문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러닝 멘토링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027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평균 만족도는 4.5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맵 프로그램은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기간 동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고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업 온라인 콘텐츠는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17,6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학습법 적용 사례 공모전 왓썹과 디지털 리터러시 PT 경진대회, 핵심 역량 기반의 내가 만드는 비교과 프로그램 공모전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교수학습센터에서는 AI 빅데이터 기반 고위연궁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 동기와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단계별 학사경고자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사경고자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는 118명이 참여하였으며 동계 학기에도 추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학습 컨설팅은 21명의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평균 만족도는 4.37점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총 14명의 학생이 성적 향상 장학금을 수혜하였습니다. 특히 3M 프로그램은 256명의 탈적 고위연군 학생이 참여하여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평균 만족도는 4.54점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교수학습센터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의 강점과 보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역량 진단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교수 역량 진단 검사에는 전체 교원의 30% 이상이, 전임 교원의 경우 50% 이상이 참여하는 등 작년 대비 참여율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학습 역량 진단 검사는 총 1,69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강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수 역량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수 역량 지원 체계를 통한 통합적 교수 역량 개발과 성과 분석, 관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에듀테크를 활용한 신규 교수학습법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센터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위한 연구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교수학습센터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첨단 산업 분야의 모듈형 비교과 교육과정을 학기 중에 2개 과정 운영하였으며 학생들에게 관련 산업에 대한 실질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진로탐색 학점제 부서제시형 비교과 과정을 1개 운영하여 학생들이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신기술 첨단 산업 분야 모듈형 비교과 교육과정 4개를 추가로 개발하였으며 앞으로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학습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수학센터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포함한 산업체 맞춤형 프로젝트 교과목 8건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산업체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교수학센터의 모든 성과는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명지대학교 교수학습센터는 명지대학교의 비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인증센터 박광현 센터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교육혁신원 교육인증센터 센터장 박광현입니다. 오늘 저희 센터에서 지난 2024년에 있었던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소개와 저희 센터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특히 교육과정 인증, 융합교육과정 인증 이 2가지 인증과 함께 새로 도입된 신기술 산업 분야의 인증은 비교과 분야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 개인의 핵심 역량과 인성 인증 제도에 대해서 저희 성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센터 소개는 혁신원 아래에 있는 여러 센터 중에 하나이고요. 원래 성과관리센터가 뒤에 붙어 있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교육인증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교육과정을 실제로 진행하시는 교수님들은 이 교육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학의 교육과정으로 편입이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그 전 과정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증하고 또 환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맡고 있는 센터가 저희 교육인증센터입니다. 네, 인증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공, 교양, 저희 학생들이 듣는 수업들이죠. 그리고 수업 외에 듣는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증 과정은 처음에 잘 기준을 설정해야 거기에 맞춰서 수업 설계가 되니까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오히려 수업 전에 미리 맞춰야 되는 과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개발하고 또 운영해 본 다음에 환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전공에서는 저희 대학에서 자체 인증 제도를 통해서 47개 전공을 운영 성과 인증을 시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전공 인증을 받은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양 교육 과정에서는 학교에 있는 6대 핵심 역량에 맞추어서 개발하고 성과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6대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전부 다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 분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야로 노력할지 제시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아마도 익숙하게 알고 있을 CQI라든가 핵심 역량에 대한 평가 지표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평가 지표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내년 올해 1학기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교과는 레벨 1, 2로 나누어서 핵심 역량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증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3번째로는 융합교육과정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융합교육과정은 융합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저희 알리고 또 인증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알리는 내용은 저희 MJ 브리프라는 조그만 책자, 알림용 책자를 통해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여기 융합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교수자들이 찾아볼 수 있게 참고자료로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 인증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또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컨설팅을 진행해서 작년에 또 어떤 인증 지원을 통과하는 이런 성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신기술 분야를 인증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요. 이때는 모듈형으로 하나의 떨어진 비교과 과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합쳐져서 전체 어떤 신기술의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및 인증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바이오 헬스케어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과정이라든가 또는 이를 부동산에 응용하거나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 분야를 활용해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또는 글쓰기에 활용하는 이런 교육과정을 인증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핵심은 신기술과 더하기 저희 X라고 표현하는데 X는 전공이라든가 응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에 인공지능을 응용해서 또는 빅데이터를 응용해서 가상현실로 구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이 될 텐데 여기가 X에 해당되는 분야이고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목표는 우리 학생들이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인증 단계를 간소화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은 마이아이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산화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더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e포트폴리오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경력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핵심 역량과 인성인증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핵심 역량과 인성인증은 쉽게 말하면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또는 인성의 여러 분야를 학생들이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도와주는 것인데 1, 2학기에 걸쳐서 심층 컨설팅 40명을 진행을 했고 인문 자연 캠퍼스에서 모두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학생들이 또 대면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6가지 역량 또는 여러 분야의 인성 인증 또는 역량 측정 도구를 다 만족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번에 또 최초로 이 모든 인성인증 분야를 달성한 학생들이 인문 자연 캠퍼스에서 각각 나오는 경우가 인문 캠퍼스에서 최초로 나온 경우가 있었고 합쳐서 총 4명 정도 학생들이 우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교육인증센터에 지난해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렸고 이후에도 더 고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힘써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격교육센터 황유리 센터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대학교육혁신원 원격교육센터의 2024년 주요 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격교육센터 센터장 황유리입니다. 우선 원격교육센터를 소개해드리고 저희 센터에서 2024년에 진행했던 사업들, 온라인 교과목 인증제 시행, 온라인 교과목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디자이너 스쿨 운영과 가상 캠퍼스 구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교육센터는 대학교육혁신원 산하센터 중 하나로 이러닝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라인 기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격교육센터는 원격 수업, 블렌디드 러닝 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강좌를 지원하고 있으며 명지대학교 K무크, 온라인 공개 강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교육센터는 전용 학습 관리 시스템인 LMS 운영을 통해 교수자의 교수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격교육센터에서는 원격 수업과 블렌디드 러닝 교과목을 포함한 온라인 교과목에 대해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과목 수업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강의 질 제고를 위한 표준화된 프로세스 및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증제 시행을 통해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증제 시행을 위해 학기별 1회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및 재개발 온라인 교과목을 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학기에는 신규 교과목 12과목과 재개발 교과목 14과목이 인증을 받았으며 2학기에는 신규 교과목 11과목과 재개발 교과목 6과목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격 교육센터에서는 온라인 교과목 운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라이선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제 무단 복제 방지 및 점검을 위해 CK 브릿지, 카피킬러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셀프 강의 제작 도구로 렉처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 학습 관리 시스템인 LMS를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강의의 안정적인 업로드를 위해 CDN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격 교육센터 스튜디오 촬영을 위해서 vMix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강의 진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원격 교육센터에서 진행한 메타버스 디자이너 스쿨 운영 및 가상 캠퍼스 구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교육센터에서는 2024년 메타버스 디자이너 스쿨을 운영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구축 전문 업체의 교육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디자이너 스쿨 재학생들이 직접 우리 학교 가상 캠퍼스를 설계, 개발,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실습하였습니다. 인문 캠퍼스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 자연 캠퍼스는 로블록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상 캠퍼스를 구축하였으며 자연 캠퍼스는 총 10명, 인문 캠퍼스는 총 5명의 재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가상 캠퍼스 구축 내역은 자연 캠퍼스의 경우 외관 및 건물 내부 일부를 추가 제작하였으며 자연 캠퍼스 도서관 소개 컨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인문 캠퍼스의 경우 각종 건물 및 외형 제작을 실시하였으며 캠퍼스 투어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캠퍼스 맵과 각종 아이템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격교육센터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발표 감사합니다. 각 센터의 주요 성과를 통해 명지대학교의 교육혁신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세션 연구성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발표는 10분씩 진행되며 총 4분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박목기초교육대학 주민재 교수님께서 혁신교수법 적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대학교육혁신원 성과보고회의 일환으로 저는 제가 수행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술적 글쓰기 교육 방법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박목기초교육대학의 주민재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거는요, 이제 생성형 그 AI를 가지고 실제로 그 학술적 글쓰기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수행한 연구인데요. 예, 연구 목적으로 보시면 대학 학술자들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연구보고서 작성의 계획하기 단계를 수행한 후 학습자들이 분석을 통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고찰하는데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목적에는 크게 3가지의 하위 목표를 좀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챗GPT가 글쓰기 기초능력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습자 인식 분석. 그러니까 학습자가 챗GPT가 글쓰기 기초능력을 습득하는데 이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챗GPT가 글쓰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연구보고 작성 과정 중 쓰기 전 단계, 이제 프리라이팅이라고 하죠. 쓰기 전 단계에서 문제 해결의 해결 과정 안에서 챗GPT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3가지의 하위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 대상은요,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글쓰기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연구 참여자들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8명, 2학년 9명, 그 다음에 3학년 2명, 그 다음에 4학년 1명이었습니다. 각 연구 참여자들은
글쓰기 기초에 대해서 6주에 걸쳐서 수강을 했고요. 연구보고서의 개념, 그리고 연구보고서 형식 등에 대해서 1주, 총 2차 시, 차시별로 75분씩인데 총 1주에 걸쳐서 관련 기초 이론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계획된 대로 개인별로 작성할 연구보고서의 주제와 목적 설정하기를 수행을 했는데요. 이 연구보고서의 주제 및 목적 설정하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차 시의 강의를 통해서 연구보고서의 주제와 목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챗GPT 버전은 3.5 버전을 지금하고 좀 달리 그 당시에 3.5 버전을 이용해서 기본 사용법을 교수자가 시연한 후 연구자들이 개별 학습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보시는 그 슬라이드가 이제 제가 챗GPT 3.5를 활용해서 연구 보고서 이제 주제 설정 과정을 구체화하는 장면들 좀 시연을 했고요. 학습자들이 각각의 자신의 계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별적 학습과 그다음에 수업 시간 내에 교수 학습을 수행을 했습니다. 연구 수행 절차 및 내용을 차시별로 봤을 때 총 6차 시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연구 보고서의 개념 및 그다음 형식 학습에 대한 부분이 1, 2차 시에 걸쳐서 했고요. 그 다음에 3, 4, 5, 6차 시 모두 4차 시에 걸쳐서 연구 보고서의 주제 및 목적 설정하기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1단계에서는 주제 및 목적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해서 챗GPT에 대한 기본 사용법을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교수자가 시연하거나 또 학습자들이 이제 하는 부분을 교수자가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으로서의 부분, 이 부분 이제 1단계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구체적인 이제 화제를 제시를 하고 챗GPT를 활용해서 연구 보고서의 주제 및 목적을 설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들이 설정한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을 구체화시키는 걸 이제 챗GPT를 활용하는 거겠죠. 이 부분이 2단계로서 이제 5차 시에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3단계, 6차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자가 1, 2단계에서 수행한 챗GPT를 활용해서 연구보고서의 주제 및 목적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 활용이 연구보고서의 주제 및 목적 설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 인터뷰와 함께 그 다음에 일부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3단계 부분이 조금 이제 중요한데요. 3단계는 이제 1단계와 2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학습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챗GPT 활용이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을 반구조화된 인터뷰 문항을 통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인터뷰의 범주는 크게 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디어 선정에 미친 영향, 그러니까 챗GPT가 미친 영향이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기대했던 내용과 실제 수행 결과의 차이에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챗GPT 활용 전과 그다음 활용 후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 그다음 네 번째는 챗GPT를 활용하는 경우 글쓰기에 앞으로 챗GPT를 활용하는 경우 앞으로 자신의 글쓰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봐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인터뷰의 범주를 크게 4개로 그룹핑을 했습니다. 이 이제 인터뷰 문항을 최대로 이제 뽑아내는 데 있어서는요,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문항들을 총 20개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교육 전문가 3인의 비교 분석을 거쳐서 중복이 되거나 중요도가 낮은 문장들을 제외한 후 최종 4개 범주로 해서 10개의 문항을 선정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크게 한 4부분으로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인터뷰의 4개의 영역으로 해서 연구 결과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챗GPT 활용이 보고서 아이디어 선정에 미친 영향, 두 번째는 챗GPT 활용 전에 기대한 내용과 수행 결과의 차이점, 세 번째는 챗GPT 활용이 주제 선정에 미치는 영향, 네 번째는 챗GPT 활용이 글쓰기에 미치는, 자신의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이렇게 해서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챗GPT 활용이 보고서 아이디어 선정에 미친 영향을 보면요. 연구 참여자들이 주제를 선정할 때 챗GPT 활용이 가장 유용하다고 느낀 점은 챗GPT가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자료, 그리고 정보 제공, 그리고 예비 주제들을 되도록 풍부하게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학습자들이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가 이 프리라이팅, 다시 말해서 쓰기 전 단계에서
쓰기 전 단계에서 실제로 주제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뭐 크게 어떠한 뭐를 가지고 자기가 쓰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주제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생성해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쓰기 전 단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챗GPT하고 굉장히 잘 조화를 이뤄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기존의 자료 조사나 검색의 방법으로는 찾아내거나 좀 떠올리기 어려웠던 아이디어들을 학습자들이 좀 확보를 하고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 선정의 가능성을 경험했다는 부분이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좀 달리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나는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챗GPT가 이런 부분도 제시를 해주는구나. 그러면 이건 내가 생각을 못해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내 아이디어하고 결합을 시켜봐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질문 방법이 챗GPT의 답변을 얻어내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신의 질문이 인식하는 경우 질문 방법을 계속 달리하면서 최종적으로 만족할 만한 답변을 확보해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적절한 프롬프트 생성에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럼 밑에 그 연구 참여자 14의 인터뷰 부분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챗GPT에서는 질문을 어떻게 하냐, 프롬프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적절한 질문 능력, 그러니까 적절한 질문을 하고 질문을 굉장히 고도화 시켜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습자들은 시작할 때는 거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죠. 근데 막상 자신들이 이것을 수행하다 보니까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가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연구 참여자 17과 그다음 연구 참여자 9의 인터뷰 결과들을 좀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연구 참여자 17과 연구 참여자 9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 하나는 뭐냐면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시각이 이제 확대되었다는 경험이죠. 챗GPT가 제시한 내용들을 통해서 주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은 시각이나 아니면 배경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주제 선정 과정에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연구 참여자 13과 16에서 이제 발견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인데요. 챗GPT 활용이 주제 선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이제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사용자와의 대화가 가능한 챗봇 형식이 연속적으로 상호작용을 이제 가능하게 만들면서 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되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조금 더 물어볼 걸 더 물어봐서 좀 더 고도화된 답변들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대부분 인식을 같이 했는데 효율성 정도에 대해서는 학습자, 그러니까 연구 참여자에 따라서 약간씩 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챗GPT 활용 전에 기대한 내용과 수행 결과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학습자들이 처음에 챗GPT를 활용하기 전에 가졌던 이제 기대감은 엄청나게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또 한 일부의 학생들은 챗GPT를 활용한다고 해서 그닥 주제 선정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상반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챗GPT가 기대 수준의 답변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향들을 좀 보였고요. 특히 아주 세부적인 방법이나 전문적인 내용에 관한 깊이 있는 답변 같은 것들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좀 잘 도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개의 인터뷰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를 보면 챗GPT의
제 성능이나 버전과의 관련성 또는 연구 참여자들이 챗GPT를 입력하는 프롬프트 생성에 좀 미숙할 가능성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구 참여자 9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중간에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SNS나 최신 유행 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례를 질문하면 동성애자, 장애인 등의 인권 사례만 나와서 답답했다라고 나오죠. 예. 또 밑에 연구 참여자 2 같은 경우에는 챗GPT에게 필자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생각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는 좀 첫 번째 거는 연구 참여자 9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프롬프트 생성을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걸 도출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어떤 학습 수준이 올라가지 못해서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좀 어렵고요. 두 번째 연구 참여자 2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어보는 데 있어서 자신이 적절한 수준의 배경 지식, 이거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얻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사실 깨닫는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답변만 하는 것이 한계라고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을 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그거보다는 적절한 프롬프트 생성에 익숙하지 않다. 내가 익숙하지 않다. 적절한 프롬프트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연구 참여자 14 같은 경우에는 나의 전공을 제시해서 질문의 폭을 줄이니까 챗GPT의 대답도 좁은 범위로 나의 전공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제시해 주어서 만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부분과 동일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질문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인지한 경우에 질문 방법을 굉장히 달리하면서 만족할 만한 답변들을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서 챗GPT에서 프롬프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라든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챗GPT 활용이 주제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구보고서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그다음에 노력이 단축되었다는 답변이 다수를 이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주제를 제공받을 수 있고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와 수정을 거쳐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관련 자료들을 수출하고 정리를 통해 체계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고 대부분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학습자들이 연구 참여자들이 그냥 챗GPT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갖다가 쓴 것은 아니고요. 보통 이 부분에서 제시한 걸 가지고 다시 자신이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뭐 크로스 체크라든가 뭐 교차 검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고도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 주제 선정에 챗GPT를 활용하는 거는 아이디어 생성, 그다음 관점과 시각의 확대, 그리고 관련 자료의 확보의 용이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이 가능하다고 학습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필자의 창의성 강화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과 그다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나눠져 있었고, 그게 뭐 거의 5대5 정도로 유사한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시면요. 지금 연구 참여자 17과 연구 참여자 2의 이제 답변인데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 주제를 선정하는데 어떤 테마로 결정할 것인지 챗GPT에 물은 후 선택할 수가 있었다. 또 두 번째는 세부적인 주제 선정에는 여러 참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주제를 선정했던 과거와 달리 질문만 하면 알아서 자료를 종합하는 챗GPT를 사용했을 때 시간이 훨씬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연구 보고서 주제 선정 과정에서 챗GPT 활용 여부가 일정 수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제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단축되었다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뭐냐면 챗GPT가 이런 예비 주제들을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학습의 과정에서 과연 긍정적으로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여러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실제로 그 자료들의 범위를 좁히고 그 안에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자신들이 좀 원하는 부분과 또 필요한 부분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그걸 취사 선택하고 정리하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게 챗GPT를 통해서 그냥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로 제공하는 것이 학습자들한테 학습의 능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과연 다 긍정적으로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연구와 그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의 좀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챗GPT가 제시하는 자료나 예비 주제를 아무런 수정 없이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교수님들이 보통 예상하시는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학습자들이 그대로 자기 걸 그냥 갖다가 그 챗GPT 걸 갖다가 그대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거부 반응을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챗GPT 활용이 시간과 노력에서는 단축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자료 조사를 통해서 이전에는 얻은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같이 활용하거나 자신의 지식과 시각에서 수정을 하면서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오히려 더 많이 들었다. 더 많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관련된 어떤 주제 선정에 대한 질, 퀄리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답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고요. 연구 보고서 주제 선정에 챗GPT를 활용했을 때 아이디어 생성, 관점과 시각의 확대, 관련 자료 확보의 용이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자의 창의성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입장이 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 활용이 주제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주제를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질문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고도화를 시켜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정과 보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주제를 굉장히 정교화시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쪽에서는 이제 챗GPT 활용이 주제 선정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챗GPT가 제공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수준에서 그친다. 그래서 선택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창의성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닥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로 좀 나눠졌습니다. 네 번째, 챗GPT 활용이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인데요. 연구 참여들 대부분은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 특히 이제 주제를 생성하거나 목차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학습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부담감을 좀 제거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도 도움이 좀 되죠. 그래서 쓰기 과정에서 필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글쓰기 전반적인 과정을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었다. 이 부분에는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입장을 갖는데요. 챗GPT 활용이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 첫 번째는 반복적인 활용. 챗GPT를 반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체득한 글쓰기 방법이 쓰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학생들. 그리고 정보를 근데 골라내는 것. 그러니까 챗GPT가 제시한 정보들을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하고 골라내서 이제 복합화하고 뭐 이러는 과정하고 글을 유기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 능력 향상에는 별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으로 좀 나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여기 지금 역시 두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결과인데요. 챗GPT 활용은 글의 주제를 잡기보다는 글의 구조와 짜임새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또 하나는 바로 내가 쓴 글을 복사해서 혹시 글에서 어색한 부분이나 사실이 아닌 부분,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묻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구 참여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쓴 거죠. 자신이 일단 글을 쓰고 그 글을 챗GPT에 집어넣어서 이 부분에서 어색한 부분이나 또는 뭐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부분들을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고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을 나와서 자신의 글을 좀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챗GPT 활용이 글쓰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주제 생성만이 아니라 글쓰기 과정 전반에 걸쳐서 챗GPT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요. 글의 형식이나 논리적 결함 등 자신이 쓴 글을 보완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챗GPT를 활용하면서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하려는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연구 참여자 9번 같은 경우에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연구 참여자 26 같은 경우는 그에 반대적인 입장인데요. 글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 챗GPT 활용이. 그러니까 정보를 제시하거나 요약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실제로 그 안에서 골라내고 이걸 토대로 하나의 글을 유기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결국 본인 자신이 하는 거기에 글쓰기 능력과는 좀 무관하다라고 보면서 오히려 글쓰기 능력에 챗GPT 활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구의 결론을 좀 내보면요. 챗GPT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을 글쓰기에 활용하는 것이 쓰기 주체의 사고와 의미 구성 그리고 표현 방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시사점을 좀 제공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챗GPT를 활용하면서 글쓰기 시작 지점, 다시 말해서 글쓰기 쓰기 전 단계 시작 지점에서 느끼는 어떤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제와 관련한 아이디어나 새로운 관점을 많이 확보해서 그 중에서 가장 자신의 의도에 맞는 부분, 또 의도와 플러스 알파의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이제 사고의 범주를 확장하는 것과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챗GPT를 그냥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글쓰기 능력의 향상이나 쓰기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성공적인 활용 여부는 결국엔 프롬프트 생성 능력에 크게 좌우가 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사용자의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사고력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생성형 인공지능도 사용자의 활용 능력에 따라 산출되는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프롬프트 생성 능력, 그리고 프롬프트 생성 능력은 결국에 그 주제에 관련된 그 사용자의 사전 지식이나 또 스키마와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의 질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자의 생산 능력에도, 다시 말해서 글을 쓰는 능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이 일반화되면 쓰기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인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예상이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인터넷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전혀 요구되지 않았던 디지털 검색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학술적 글쓰기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일반화되어 있죠. 근데 생성형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요.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글쓰기는 프롬프트 생성, 그다음에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검증, 그리고 활용 전략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능력이 학술적 글쓰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일정한 어떤 요인이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 얘기해 볼 건 이제 AI 샌드위치 워크플로우라는 건데요. AI 샌드위치 워크플로우는 원래 이제 샌드위치 워크플로우가 이제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이 문제 해결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역할을 필요한 순서대로 설정하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I가 하고 다시 인간이 하는 방식. 이제 밑에 보면 우리가 샌드위치가 빵, 그 다음 패티, 빵의 순서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이 명령어, 프롬프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그에 대한 도출한 결과물들이 있고 인간이 이걸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 이 부분이 앞으로는 굉장히 일반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게 글쓰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인공지능 AI 샌드위치 워크플로우가 인공지능 활용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에 이제 하나겠죠. 그래서 특정 과제 수행에 필요한 시작 지점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공지능이 제안한 아이디어나 선택지를 기반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수행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챗GPT의 활용이 글쓰기 시작 지점에서 부담을 줄여주었다는 연구자들의 답변은 AI 샌드위치 워크플로우 방식이 적용된 결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 연구에서 좀 재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프롬프트 생성 능력과 인공지능 산출물의 검증 및 활용 전략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AI 샌드위치 워크플로우와 같은 새로운 작업 방식을 글쓰기 교육에도 도입해야 되고, 이런 새로운 작업 방식이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에 그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검증 과정도 당연히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일반화됨에 따라서 글쓰기 교육과 목표와 방법 이런 부분들이 좀 재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과 관련된 교육들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연구에서는 크게 4개의 제언을 드릴 수 있다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술적 글쓰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어떠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인 사실은 지금 그 여러 그 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착안을 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을 했을 때 학술적 글쓰기의 교육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조금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학습자의 인식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학습자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연구를 좀 수행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트앤 멀티미디어 작곡 전공의 김시영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2024년 산업수요 맞춤형 프로젝트 교육 성과를 주제로 예술 경영과 기업가 정신 과목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표는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적, 교육 과정 구성, 주요 성과, 우수 사례,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포함하며 어떻게 학생들이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과 창의적 문제 해결을 키웠는지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음악 산업은 창작, 배급, 소비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인 창작자의 증가와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으로 기존의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선 실질적인 현장 중심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보고서 작성 및 사업 계획서 기획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혁신적 교수법이 필요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음악 산업의 구조와 저작권의 이해를 통해 실무 역량을 함양하는 것. 둘째, 브레인스토밍과 사업 계획서 작성 등의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 마지막으로 취업과 창업 기회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교육 과정은 3가지 주요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무 지식 학습입니다. 음악 산업의 구조와 상호작용, 저작권 개념과 보호 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했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 학습 활동으로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 매핑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팀별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은 실무 사례 학습입니다. 현업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음악 산업의 실질적 사례를 배우고 시장 조사와 경쟁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하며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교수법으로 도입하여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닌 실질적 프로젝트 수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제 기반 학습으로 산업체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과제를 설계하고 이를 수행하며 학생들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팀워크를 강조하여 팀원 간 역할 분담과 아이디어 조율, 상호 피드백을 통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협업 역량을 배양했습니다.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들은 음악산업의 구조와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저작권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웠습니다. 둘째, 창의적 사고력을 강화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현실적인 사업 모델로 전환하는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셋째, 산업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현장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학생들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팀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실시간 감정 분석 기반 음악 추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팀은 스마트워치의 생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음악을 추천하는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은 실무 중심의 PBL 방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며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고 팀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팀의 피드백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사업 계획서 작성과 시장 분석 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유익했지만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분석의 깊이에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향후 프로젝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연구비 지원과 교육 혁신 점수 반영, 공동 강의 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둘째,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과 함께 현실적인 과제를 개발하고 전문가의 평가로 학생들이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셋째, 융합형 교과목 설계를 통해 음악 산업뿐 아니라 디자인, IT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할 수 있는 다학제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학생들의 성과와 피드백을 데이터화하여 교과목 개선과 연구 자료로 활용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뿐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네트워크 구축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강의 평가가 5점 만점에 4.99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원 간 협업 문화를 조성하며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재공학과 남승훈이라고 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교육 혁신원 성과보고회 진행하겠습니다. 이 성과보고회는 2024학년도 신기술 첨단 산업 분야 모듈형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사례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개요는 첨단 부품 소재라고 하는 분야, 정확히는 2차 전지라고 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과제로는 차세대 2차 전지용 소재 합성 및 평가법 교육 연구를 진행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대학혁신 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2024학년도 신기술 산업 분야의 모듈형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목적으로는 2차 전지 산업에서 요구가 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위한 모듈형 교육 과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배경으로는 현재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 원천 기술 개발하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 절실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대학 내 배터리 관련 교육 과목이 굉장히 소수이고 학과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과정 이수가 어렵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산업에서 요구가 되는 실명 인재 양성을 위한
모듈형 교육과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표로는 2차전지 소재에 필요한 소재 합성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체계적인 학습 교육 과정을 개발한 것인데요. 그래서 분야로는 2차전지용 소재 합성 및 응용 과정을 토대로 세 가지의 역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합성 및 분석 역량, 소재 혁신 및 성능 개선 역량, 첨단 기술 통합 및 시스템 혁신 역량이라고 하는 세 가지 역량으로 이것을 구분을 했고요. 각 역량별로 기초, 적용, 심화 단계로 나누어서 각 기초, 적용, 심화 단계에 해당하는 시간들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역량별로 이것들이 완성이 되면 하나의 마이크로 모듈 역량 과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인 개발 내용은 그래서 기초, 적용, 심화 단계로 구성된 세 가지 형태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된 모듈형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이 진행될 수가 있을 거고요. 각 단계는 4-5시간의 교육 시간으로 설계가 되었고 이수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각 단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 형태의 모듈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비교과 프로그램 혹은 모듈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교환을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과제에서 개발한 이 교육과정에 대한 교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에는 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개요를 제시를 했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연구 배경과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내외 2차전지 분야의 교육 현황을 담았습니다. 또한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모듈형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론에는 이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배경 지식들을 주로 담았는데요. 리튬 2차전지용 전극 소재와 이러한 전지 소재들을 합성하는 방법, 리튬 2차전지들을 이 소재들을 2차전지 형태로 제조하였을 때 전지 형태로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들, 대표적인 4가지 분석법을 교환에 담았고요. 마지막 전지들을 어떻게 제조하는지, 특히나 연구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이 전지 제조법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교환으로 실었습니다. 본론 마지막에는 본 연구과제 핵심인 이 모듈형 교육과정에 대한 저의 제언과 이 구성 요소들을 담았고요. 결론에는 이 연구의 기대 효과와 이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총론, 제언들을 담는 것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교환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활용 방안과 기대 성과로는 2차전지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 그리고 산업체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본 교육과정과 이 교환을 통해서 현장 실습과 이론 교육을 조금 더 원활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성과가 있겠고요. 또한 이 본 교육과정은 2차전지 유관학과 전공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며 비단 유관학과가 아니더라도 2차전지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부생들은 이러한 모듈형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2차전지 기술의 빠른 발전에 맞추어서 이러한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신 기술과 트렌드가 잘 반영이 된 교육과정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대학교육혁신원 2024학년도 온라인 성과 공유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 교육인증센터 특임교수 진영선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 중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증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육인증센터에서는 2024년 3월 융합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체계화하고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주관하여 여러 교수님들께 알리는 한편 융합교육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다룬 MJU 브리프를 총 5회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에는 교육인증센터에서 융합전공 개발 인증과 관련하여 코칭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교무위원회를 통해 융합전공 운영에 대한
내규를 개정하여 기존의 연계 전공을 융합 전공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전공 등 다전공으로만 이수가 가능했던 연계 전공과 달리 융합 전공은 별도의 심의에 따라 단일 전공, 제1전공, 다시 말해 주전공으로도 이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융합 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편성된 새로운 전공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복합력 인재 양성 및 대학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융합전공은 운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이 유형은 다전공, 다시 말해 제2전공으로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기존 교과목을 연계하여 편성한 형태로 이전의 연계전공과 동일한 형태로 유형이며 제2전공 형태로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단일전공 또는 제1전공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합교육과정 인증을 포함한 소정의 절차에 걸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2 유형은 단일전공 또는 제1전공으로 운영되는 경우로 교육과정 개발 인증을 통과한 후 위원회 승인을 거쳐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융합전공 교육과정은 이수 자격, 운영 방안, 이수 학점 등에 따라 학생들이 단일전공, 제1전공, 다전공의 세 가지 형태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융합전공 참여 학생 및 안허칼리지, 자율전공 학부 소속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유형인 단일전공과 제1전공과 모든 학과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유형인 다전공이 있습니다. 단일전공은 융합전공을 단일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6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제1전공은 융합전공 졸업 시 제1전공으로 선택이 가능하여 원래 소속 전공과 융합전공을 각각 36학점씩 이수하였을 경우 제1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과 학생은 융합전공을 제2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구분된 융합전공 교육과정 중 이 유형에 속하는 경우에는 융합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개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교과과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융합전공 심의를 받은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교육과정 인증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융합전공 개발 인증을 한 후 교과과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내용 및 개발 인증을 토대로 융합전공을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인증센터에서는 융합전공 인증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합교육과정 인증제는 융합전공이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절차 및 기준에 맞추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개발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였는지를 종합하여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융합전공의 특성에 맞도록 2개 학과 이상이 참여하여 교육과정 개발의 표준화된 프로세스 확보 여부와 교육과정 개발의 필수 요소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전공 교육과정의 질관리 기재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증을 위해 교육인증센터 및 교육과정인증위원회에서는 전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을 직무중심 모듈화에 근거하여 개발하였는지, 교육체계를 수립하였는지, 전공능력 기반 교육 설계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 및 확인하여 인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공과 마찬가지로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증도 4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개발 인증을 받고 4년이 지나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운영성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합전공 개발 및 운영 성과를 인증하는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증제는 2024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인증센터에서는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융합전공에서 작성한 교육과정 등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자체 코칭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증을 위해 특히 중점을 두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전공능력 진단 문항, 교과목과 전공능력에 대한 연계, 융합전공 로드맵 등입니다. 이에 교육인증센터에서는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중점을 두어 코칭 컨설팅을 각각 전공별로 시행했으며 그 결과 2024년 11월 제약바이오 융합전공과 융합예술학 융합전공의 2개의 융합전공이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지대학교 및 사회적으로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융합교육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증에 대한 이해는 아직 낮은 편이므로 명지대학교에서 바라보고 있는 융합교육에 대한 정보와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증제에 대한 정보 및 국내의 사례 등을 다루고 있는 MJU 브리프를 교육인증센터에서는 2024학년도 총 5회 발간하여 융합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교수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MJU 브리프가 교수님들이 융합전공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실제로 확인해 보기 위해 2회의 브리프 발간 이후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34명의 교수자가 응답을 해주셨는데 76.5%가 만족한다고 하였습니다. 2학기에 발간될 MJU 브리프에 적용하기 위해 MJU 브리프에서 다루기 바라는 주제를 물어본 결과 무전국민 융합교육 과정에 대한 필요성, 대학 비전 및 대응 방안, 그리고 국내외 융합전공 운영 사례, 학생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융합교육 및 국내 사례 등을 MJU 브리프에 접목시켜 내용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가독성을 위한 디자인 구성을 변화하고 PDF 파일로도 함께 발송하여 교수님들이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융합전공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학생들이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세션 학습 성과 발표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학생들의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발표는 10분씩 총 5분의 발표로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학습지원 프로그램 맵플러스 성과보고 발표를 맡은 명지대학교 전공자유학부 조아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1학기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이어 2학기 맵플러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요. 2학기에는 우수 멘티로 선발되고 성과보고회에서 발표까지 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맵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제가 2학기에 했던 활동 내용, 활동에 대한 소감, 맵플러스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내용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맵플러스란 명지 어댑테이션 프로그램의 약자로 2학년 이상 평균 평점 3.5점 이상의 전공자유 융합전공학부 출신 재학생인 멘토와 전공자유 융합전공학부로 입학한 1학년인 멘티가 만나 팀을 꾸려 활동하며 신입생들의 대학생활과 전공학습 적응을 돕고 사회 정서적 성장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입생은 학교 생활하기도 바쁜데 프로그램을 참여한다고 뭐가 좋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전부 이수하기만 한다면 멘토에겐 40만원, 멘티에게는 20만원의 활동 장학금이 지급되는데요. 더 나아가 우수 멘티로 선발된다면 교수학습센터장상 및 추가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참가자 전원 맵 프로그램 이수증이 발급되고 비교과 프로그램 인증 마일리지, 자기주도 역량 50점이 지급됩니다. 멘토의 경우엔 배려 역량에서 10점 추가 지급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주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멘티들과 멘토가 첫 만남이었기에 자기소개를 하고 서로 알아가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주차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대한 꿀팁을 듣고 여러 유용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희 팀 멘토분께선 학생의 경험이 있으셨는데 일을 하며 얻은 느낀 점이나 이익을 알려주셨고 학교를 다니면서 하면 좋은 활동을 여러 개 추천해 주셨습니다. 해외봉사, 외국어 역량 강화 특강, 대외활동을 찾는 방법 등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3주차는 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 멘토님께서는 4년간 학교를 다니며 찾은 학교 근처 맛집과 카페를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갔던 식당 외에도 여러 군데 더 알려주셨습니다. 4주차는 비대면으로 멘티들이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보고 멘토님이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멘티들은 그 피드백을 토대로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주차는 비대면으로 팀의 우수 멘티를 선정하고 맵플러스 활동을 끝마치며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포트폴리오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느낀 점을 이야기했으며 약 한두 달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생각했던 소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외에 수료를 위해 했던 개인적인 과제로는 MJU 학습 역량 진단 검사와 홀랜드 직업 적성 검사 및 해석 특강을 수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1학기에 맵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때에는 아직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했었고 구체적인 목표 또한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리하여 멘토님께 학교생활 외에 전공과 관련된 멘토링은 거의 듣지 못했었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데에도 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학기에는 경영학과에 가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나가며 이를 하나씩 달성해 나가니 성취감이 크게 듭니다. 또한 가야 할 길이 명확하니 멘토님께서도 저에게 큰 조언을 주셔서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얻어가는 게 많았습니다. 맵플러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이나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맵플러스 프로그램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좋은 인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공자유, 융합전공학부 학생은 전공 특성상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타 학과에 비해 덜 활성화되어 있는 학부 내 활동 덕에 입학 초반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맵플러스 프로그램은 진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님을 만나고 같은 학부 동기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멘토님께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나도 값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보 외에도 졸업 전까지 들으면 좋은 수업들, 해외 탐방 면접 경험 같은 것은 쉽게 구할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멘토는 2학년에서 4학년으로 학교를 다니며 쌓아간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맵플러스 프로그램으로 이 정보를 많이 얻어가면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간단한 과제에 비해 얻는 보수가 큽니다. 1, 2학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모든 참가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다 장학금 때문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장학금인데도 해야 할 필수 과제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고 양도 적습니다. 학교 생활에 부담도 가지 않으면서 돈을 모으고 싶은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학금 외에도 비교과 프로그램 인증 마일리지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 교수학습센터의 학사경고자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 소개, 주요 내용, 참여 후 느낀 점,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 부분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사경고자 학습 컨설팅은 학사경고 학생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고 학습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신청했습니다. 컨설턴트와의 1대1 컨설팅을 통해 성적 부진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저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적 처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컨설팅 후 성적이 향상되면 성적 향상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저는 직전 학기에는 대입 이후 찾아온 번아웃 증상을 이유로 학업과 생활의 균형이 흐트러졌습니다. 학업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사라져 학교도 자주 빠지곤 했습니다. 결국 모든 수업에서 F 학점을 맞게 되었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1학기 학사경고로 좌절하고 있던 와중 학사경고자 학습 컨설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대학 생활을 이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성적도 올리고 성적 향상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컨설팅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학습 컨설팅 내용은 첫 번째로 학습 태도와 학습 시간 관리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상담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전과 및 복수 전공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고 시험 전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는 방법을 안내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교수학습센터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다른 학생들의 우수 사례를 설명받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참여한 공모전과 자기만의 학습 비법을 보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에게 부족한 학습법과 아직은 부족한 책임감을 개선하기 위해 2학기에는 강의를 열심히 수강하여 매주 배운 내용을 복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학기에는 3.2이나 성적 향상이 되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파악할 수 있었고 마음을 다잡고 학업에 열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컨설팅으로 학습과 시스템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얻은 정보들이 학사 경고를 받아 좌절해 있던 저희 정신 상태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희망을 심어주었고 저희 지난 1학기 부진했던 모습을 돌아보며 자아성찰을 하여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과 김세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수학습센터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인 학습법 적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보통신공학과 이혜진입니다. 먼저 제가 참여한 학습법 적용 우수사례 공모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썹 공모전은
매학기 운영되는 섭 온라인 특강으로 습득한 학습 방법을 본인의 교과 또는 비교과 학습에 적용하여 학습 성과를 올린 방법과 사례를 PPT로 작성하여 참가하는 공모전입니다. 공모전은 섭 온라인 특강을 하나의 역량 이상 수료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비교과 마일리지가 주어지고 특정 등수 안에 든 수성자는 상장과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저는 섭 온라인 특강의 모든 영역을 수강하면서 각 영역에서 나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에 4가지 영역에서 아래와 같은 학습법을 채택하였고 여름방학부터 2학기 때까지 직접 실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 위해 저는 단계별 학습법이라는 학습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코딩 문제 풀이 사이트를 통해 코딩 문제를 단계적으로 많이 풀어보면서 부족한 개념을 짚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C언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때 결과를 보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더 공부하여 기말고사 때는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1학기에 학습의 목적과 절차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학기에는 강의 계획서를 정리해놓고 노션을 통해 각 챕터별로 내용을 정리하며 매주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부를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학습법을 통해 저는 더 배우고 싶은 공부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모전에 제출해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도적 학습 전략은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학습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4년, 한 학기, 한 주의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매일 학습 시간을 기록하고 학습을 소홀히 한 날과 열심히 한 날을 비교하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한 캘린더와 스터디 플래너를 통해 할 일과 중요 일정들을 파악하면서 하루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모전에 참가하여 받은 상금을 모아 여행을 가면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위 3가지 목표들은 제가 1학기 때 계획했지만 실패했던 목표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름방학 때 위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단기 목표들을 계획했습니다. 그 결과 실패했던 목표들을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습법을 통해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바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공만이 계획을 달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섭 온라인 특강으로 알게 된 학습법을 실제로 적용해보며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 실패하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습법 공모전을 통해 제가 실천하면서 얻게 된 성취들도 돌아보니 결코 적지 않은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섭 온라인 특강에서 알게 된 다른 학습법도 발굴해서 다음 학기 공부에 적용해보고 높은 성취를 거둬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학과 이혜진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 PT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 33.3의 도민영입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리터러시 경진대회에 대한 소개, 저희 팀의 제안 내용, 대회를 참가한 후 느낀 점, 대회 참여를 통해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단순한 기술 사용 능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PT 경진대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의 성장과 학습 효과를 높이고 긍정적인 교육 경험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과 교육을 접목해 학습 능력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과 기술 활용 역량을 키우는 것과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고 발표와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것에 목적을 둔 대회입니다. 특히 이번 제안 주제는 에듀테크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한 학습 효과 강화 방안 제시로서 에듀테크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하여 학습 효과 증대 및
학습자 간 협력이 될 수 있는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에듀테크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하여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 관리와 효율적인 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첫째, 디지털 협업 플랫폼 학습 커뮤니티. 둘째, AI 기반 학습 관리 및 피드백 시스템.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포함한 플랫폼을 구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학습 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학생들에게 효율적이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학습자는 언제 어디서든 학습 도구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LMS는 학습 관리와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사용자 경험 부족, 상호작용 요소의 부족, 디지털 리터러시 개발 기능 미흡과 같은 문제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 환경을 완벽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 LMS의 한계를 넘은 새로운 학습 플랫폼 제안을 주제로 하여 학습 관리, 스터디 그룹, 강의 학습 이렇게 3가지 페이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학습 관리 페이지는 보편적인 마이 페이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화된 학습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학습 대시보드로 학습 상황과 진도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일정 관리를 통하여 개인화된 학습 스케줄과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진행 중인 과제 및 프로젝트도 관리가 가능하며 학습 중인 강의와 추천 콘텐츠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의 학습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시의 목표를 수정하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터디 그룹 페이지에서는 명지대만의 독자적인 협업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모집하거나 지원하여 참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속해 있는 스터디 그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협업 도구인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슬랙처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그룹 채팅과 음성 통화 등이 가능하며 학습 자료 공유와 학습법 교환까지 가능하도록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그룹의 학습 계획 및 목표 그리고 일정까지 관리가 가능하며 AI 멘토를 활용하면 학습 가이드 및 질의응답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협업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그룹 내 역할 분담 기능을 통해 구성원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프로젝트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의 학습 페이지에서는 예습, 학습 중, 복습 화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습 페이지에서는 해당 강의 내용에 대해 AI 기반 요약을 제공하여 수강 전에 예습이 가능하고 학습 중 페이지에서는 학습 진도율과 함께 공지사항과 강의 자료 등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구상했습니다. 또한 복습 페이지에서는 AI 챗봇으로 학습 관련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을 주고받으며 학습을 심화할 수 있고 AI로 생성한 모의 시험에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채점 및 오답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강의를 학습한 다른 학습자들 간의 토론과 의견 교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3가지의 주요 기능을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 관리, 협업 강화,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LMS 플랫폼을 제안한 것이 저희의 주제였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제안한 내용을 활용하게 된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과 협동 도구를 활용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관리 기능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수강 전후 사용자의 지식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여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학습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MJU 학습 역량에서 소통과 협업 능력, 메타인지 능력, 학습 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회를 참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다른 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희 팀은 공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다른 팀들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결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발표들을 보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배우고 시야가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도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질문에 답하며 각 팀의 강점과 보완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팀과 교류하며 새로운 관점을 수용하는 법을 배웠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도 실감하며 융합적 사고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회 참여를 통해 도움이 된 부분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에듀테크의 융합을 기획하며 AI와 협업 도구의 가능성과 한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기존 LMS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면서 문제 해결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팀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결과물로 완성하는 과정에서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 연습을 진행하면서 프레젠테이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정보학과 21학번 김민지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이수 실적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인재임을 인증하는 제도인 핵심 역량 인증제와 인성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2024년도에 최초로 핵심 역량 인증제와 인성 인증제를 동시에 달성해 교내 최초로 1호 이수자가 되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122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리고 저의 목표인 제약바이오 품질 직무에 입사하여 품질 전문가에 가까워지기 위해 했던 노력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역량 인증제 100%와 품질 전문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했던 활동들 중에 도움이 많이 된 활동들을 위주로 발표하겠습니다. 2024년 5월 핵심 역량 인증제 신청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당시 1대1로 핵심 역량 인증 달성률을 살펴봐 주시고 제가 어느 역량이 부족한지 피드백을 받고 관련 역량 활동들을 추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고 난 후에 융합과 창의가 대표 핵심 역량인 비교과 활동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고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교내 자유학점제를 참여하면서 월드클래스 에듀케이션의 품질관리, 연구개발 교육을 들었습니다. 품질관리의 전체적인 프로세스, 품질 보증에 관한 국제 규격에 대해 접할 수 있었고 이후엔 품질 전략 기획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현직자분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품질 관리에 있어 DI 역량이 가장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이후엔 공모전에도 참여해서 작성했던 품질 전략 기획서로 입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직무에 대해 분석을 했고 이후엔 기업과 저 자신을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경영 공시 사이트인 다트와 네이버 증권을 참고하여 대기업, 중견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주요 제품을 조사하면서 기업 현황 및 재무 회계 관점에서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후에 교내 기업 분석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케미컬, 바이오 기업들의 스왓, 패스트 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많은 기업들을 분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이후엔 제약 트렌드를 반영하여 교내 의약품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도 넥스트 위고비 트리웨이브라는 주제로 입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론 저 자신을 분석한 결과 지속된 실험 탐구와 창의력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쪽보다는 관습형, 현실형, 시험, 분석 역량이 요구되는 품질 직무가 저와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GMP 환경을 직접 경험해보고 GMP적인 사고를 지니려면 진행하던 학부 연구생이나 전공 실험 활동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사토리우스와 지속가능 경영재단에서 주최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직무체험 합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메일을 작성하는 법, 구매관리 직무의 ERP 시스템 등을 학습하여 개인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았고 이후 경희대에서의 합숙 교육에서는 쥐의 난소세포에서 유래한 초셀을 가지고 바이오 의약품이 만들어지는 공정 프로세스에 대해 학습을 했고 업스트림 프로세스, 다운스트림 프로세스, 필 앤 필트레이션 공정을 실습을 통해 경험해봤습니다. 또 과제였던 시린지 필터 분석을 위해 2024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전시회에도 참여하여
현직자분에게 질문도 하고 더 모르는 것이 있다면 명함도 받고 추후에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여 결국에는 사토리우스, 에질런트, 머크, 사이티바, 코베터, 서머피셔 6개의 벤더사의 시린지 필터에 대해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론 직접 QC 공장을 방문하고 갱일을 하고 생산 라인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교내에서 진행하는 리더스 플러스 멘토 멘티의 멘토로 참여를 해서 후배들에게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고 제가 취업을 원하다 보니 기업의 QC, QA, RA, MR, 규모관리, 배양, 정제 같은 많은 직무들에 대해 알려주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명과학 특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식물체에서의 카스9 단백질 발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전기영동, PCR, qPCR, DNA와 RNA 추출 같은 실험 기법을 사용하여 모든 식물 조직에서 카스9 단백질 발현을 보았고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고 기초 실험 능력과 트러블 슈팅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 말고도 디지털 리터러시, 모공, 구품앗이, LMS 교육 등 정말 많은 122개의 교내 프로그램들을 이수했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 2024년 9월에 인문캠과 자연캠 통틀어서 최초로 핵심 역량 인증제와 인성 인증제를 동시에 달성해서 1호 이수자가 되었고 바이오 QA팀에도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학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경력 관리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인증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포트폴리오와 연계하여 핵심 역량 인증 및 인성 인증제 1호로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대학에서 제공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및 인증제도 등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육혁신원 김시영 원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대학교육혁신원 원장 김시황입니다. 오늘 2024년 혁신교육 온라인 성과 공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대학교육혁신원이 이루어낸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교내외로 공유하며 혁신교육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각 센터에서 발표된 주요 성과와 우수 사례들은 대학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특히 교수학습센터가 보여준 혁신교수법과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사례, 교육인증센터의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인증제도 개선, 원교육교육센터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은 우리 대학 교육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든 구성원의 노력과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과 논의된 아이디어들이 우리 대학 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공유회를 통해 서로의 노하우를 배우고 새로운 영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육혁신원이 앞으로도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혁신원의 비전인 소통, 행동, 성장을 실천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교수학습센터, 교육인증센터, 원격교육센터의 모든 구성원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대학교육혁신원이 여러분과 함께 더 높은 도약을 이루길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2024학년도 혁신교육 온라인 성과 공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입니다. 공유회 이후 주요 성과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더욱 발전된 행사를 계획하고자 설문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소요 시간은 약 5분이며 메일을 통해 URL을 전송해드릴 예정이오니 바쁘시겠지만 아래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학년도 혁신교육 온라인 성과 공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